네, 안녕하세요. 동시대 미술 이야기 두 번째 이어갈 정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미술사학 박사고요. 한국교원대학교 미술교육과에서 미술사 미학을 강의하고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앞에 그 전 강의에서 제가 동시대 미술 이야기 첫 번째로 혐오를 넘어 공감하는 법을 배우다라는 제목으로 공감하는 방법을 동시대 미술이 여러 가지 이 양상으로 보여주고 또 제시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어서 두 번째로 또 공감하는 방법의 또 다른 어떤 차원을 한번 얘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바를 잠깐만 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혐오라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강한 복합적 감정에 기반에 깔려 있는 게 오히려 학습되고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편견이 있더라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이 편견은 학습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개선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동시대 미술은 우리 자신의 편견을 깨닫게 하는 다양한 상황을 만들어냄으로써 공감하는 방법을 제안하는데, 첫 번째 강연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 공감하는 방법으로 관계를 맺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예, 그래서 주로 장애와 질병을 안고 있는 우리 사회 속에 또 다른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흔히 타자적 대상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존재와 내가 무관한 존재가 아니다. 관계를 맺는, 나랑 어떤 식으로든 다 연결이 돼 있고 나의 또 다른 모습이다라고 관계를 맺는 그런 방법이 공감의 중요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크 퀸이나 또 그 곤살레스 토레스 같은 동시대 미술을 살펴보았고요. 이 두 번째로 오늘 살펴볼 그 동시대 미술 이야기 두 번째에서는 또 다른 공감하는 방법으로 역사를 이해하는 것, 즉 현재를 이해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해요. 두 번째 강의에서는 지금 인종과 관련된 그런 문제를 다루는 동시대 예술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마크 퀸의 그 임신한 앨리슨 래퍼, 또 곤살레스 토레스의 에이즈로 세상을 떠난 연인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은 다 그 장애와 질병에 대한 것이었고요. 두 번째 이 논의에서는 인종에 대한 우리의 편견, 인종과 관련된 사회적 어떤 선입견, 차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고, 거기에서 그 공감하는 방법으로는 역사적 맥락, 우리의 과거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 이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역사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현재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과 상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현 상황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과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강의에서 이 임신한 앨리슨 래퍼, 그 런던 트라팔가 광장의 네 번째 그 좌대, 네 번째 그 대조대에 이렇게 조각상을 올려놓는 그런 플린스라고 불리는데요. 그 대에 이제 런던시에서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2년 정도에 걸친 그런 공공미술을 이렇게 순환하면서 이렇게 전시를 하는데, 이게 2005년에서 2007년에 이렇게 전시가 됐던 겁니다.
여기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잉카 쇼니바레라는 또 다른 영국 작가가 이 병에 든 넬슨 제독의 배라는 작품을 전시를 했어요. 2010년도에 이제 선정이 돼서 또 12년까지 이렇게 전시를 했는데요. 이 작품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이제 혹시라도 이제 런던에 가시면 런던 트라팔가 광장 꼭 가실 것 같아요. 이 네 번째 좌대에 어떤 작품이 또 놓여 있는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잉카 쇼니바레의 이 작품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얘기하면서 쇼니바레의 또 다른 작품들 좀 살펴보고요. 후반부에는 미국의 작가들인데요. 프레드 윌슨이라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작가, 그리고 바이런 킴, 코리안 아메리칸 작가예요. 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인종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잉카 쇼니바레 이름이 벌써 좀 특이하죠. 잉카 그리고 쇼니바레. 완전 앵글로색슨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예. 병에다가 우리가 메시지 이렇게 글 같은 거 써가지고 Message in a Bottle이라는 뭐 노래도 있고 영화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뭔가 이렇게 써가지고 보내기도 하고요. 바다에 띄워보내기도 하고 누군가가 받지는 않더라도 어딘가에 도착하겠지. 사라질 수도 있지만 아무튼 어떤 메시지를 넣어서 우리가 병에 넣어서 많이 보내기도 해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누군가에게 뭐 닿을 수 있는, 그게 직접적으로 어느 누구다라는 거는 알 수 없어도 닿을 것이다라는 희망으로 이 메시지에다가 이 병에다가 메시지를 담아서 보내는데, 그 이제 병에 담긴 이 조그만, 잘 보시면 조그만 배가 들어 있어요. 물론 이것 자체가 엄청 큽니다.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 작품이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에 이렇게 전시가 됐다. 이 슬라이드 보시면은 저기 밑에 쓰여 있어요. Nelson's Ship in a Bottle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이제 적혀 있고요. 이 쇼니바레의 끝에 이름이 이렇게 보이는데, 끝에 이름에 사실 MBE라고 적혀 있는데 앞에 앨리스 래퍼가 MBE라는 자귀를 받았다고 했었잖아요. Member of British Empire인데 쇼니바레도 그 예술에 대한 공헌으로 MBE라는 이 자기를 훈장을 이렇게 받았는데 지금은 CBE입니다. Commander of British Empire 가지고요. 훨씬 더 높은 그런 이제 공헌 업적을 인정받아서 높은 훈장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CBE라고 다 써서 타이틀을 이름 뒤에 써서 붙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라팔가 광장은 지금 이렇게 직사각형의 이 광장인데 한가운데에 넬슨 제독의 기념비가 있고 큰 타워처럼 이렇게 높은 기둥, 굉장히 남근적인 기둥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수직으로 높이 솟아있는 이런 기둥 위에 넬슨 제독의 초상 조각이 있고요. 그 넬슨 제독의 그 조각이 내려다보고 있는 게 이 광장이에요. 트라팔가 광장. 그래서 1805년에 트라팔가 해전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1830년에서 40년 사이에 조성되었는데, 이게 이제 네 번째 그 좌대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머지 세 개에는 다 이렇게 조각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 흔한 전통적인 흔히 볼 수 있는 기마상 이런 조각상들이 이렇게 있는데 네 번째 좌대의 조각을 조성하지 못했어요. 1840년 이후로. 그래서 150여 년 동안 비어 있었는데 여기에 오른쪽에 보시는 이 좌대에 지금 그 The Fourth Plinth Project라고 네 번째 좌대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죠. 넬슨 제독에 대해서는 저번 강의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트라팔가 광장이고
이 트라팔가 해전이죠. 트라팔가 해전이 영국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1805년에 지금 이 해전 10월 21일에 그 나폴레옹과의 전쟁에서, 그러니까 프랑스와 스페인이 연합한 그런 이제 그 연합군에 대적해서 영국 해군이 승리를 한 그런 이제 해전인데요. 영국 해군은 1794년부터 1805년 사이에 무려 6차례 큰 승리를 거두었다고 해요. 우리가 영국의 뭐 이런 해전에서 뭐 영국 해군이 이렇게 승리한 게 이렇게 중요한가? 영국 제국주의가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영국 해군의 힘 때문이었어요. 제국주의의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게 굉장히 전략적이고 굉장히 조직력이 뛰어난 이 영국 해군의 힘이었는데, 사실 넬슨 제독은 이때 당시에 부사령관 정도였는데 엄청난 기지와 또 희생정신을 발휘해서 여기 이제 그 트라팔과 그 해전에서 굉장히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호레이쇼 넬슨인데요. 이 그 영국이 해양 패권을 유지함으로써 정말 20세기 중반까지 계속해서 영국의 제국주의가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아무튼 만들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오른쪽에 이제 보시는 게 그 지금 트라팔가 광장에 그 넬슨 제독의 그 칼럼 기둥인데요. 저기 위에 이렇게 넬슨 제독의 그 조각상이 있어요. 한쪽 팔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해전에서 오른쪽 눈도 실명했어요. 조금 아이러닉한 게, 저희가 그 앨리슨 래퍼 조각 보면서 이런 장애인의 조각상, 여성 장애인의 조각상을 누드로 저렇게 공공조각으로 할 수 있나? 이렇게 충격도 많이 받고 한편으로 비판도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지금 넬슨 제독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장애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굉장히 영웅으로 추대를 받은,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한쪽 오른쪽 팔 전체를 잘라냈습니다. 그대로 이제 묘사가 되어 있어요. 트라팔가는 여기 오른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스페인의 아주 끝 남단에 지브롤타 해협 그쪽에 바로 그 모로코가 바로 뭐 보이는 정도의 바로 그 끝자락인데요. 지중해의 또 이렇게 제일 끝에 해당하는 곳인데, 여기에서 아무튼 큰 승리를 거두어서 영국이 아무튼 그 나폴레옹을 어느 정도는 뭐 좀 저지할 수 있었던 그런 해전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이순신 장군이 있다. 그러면 영국에는 넬슨 제독이 있다. 그래서 비교하는 사람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넬슨 제독도 여기 이제 1805년 10월 21일 날 승리를 거둔 날 그 전사를 하게 돼요. 전사하는데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똑같습니다. 이때 이제 총에 맞아서 왜냐하면 이 제독이어서 어떤 그 복장이 벌써 눈에 띄기 때문에 딱 저격을 받아서 이제 총에 맞았는데, 총에 맞아서 쓰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빨리 다 덮으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이 그림에는 그 제임스 윌리엄 터너라는 영국이 정말 자랑하는 풍경 화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낭만주의 화가로서 정말 이름을 널리 떨친 그 영국의 풍경 화가인데, 이렇게 전쟁화를 이제 그렸었습니다. 그래서 런던의 국립해양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뭐 한산대첩 명량대전 뭐 못지않게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이제 그 해전입니다. 지금 넬슨 제독이 승선했던 배가
HMS 빅토리라고 불리는 거예요. Her Majesty Ship이라고 여왕폐하의 함선이죠. 예, 그래서 빅토리호가 아주 유명해요. 우리나라 그 거북선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남해랑 통영 이런 데 가면 거북선 이렇게 이제 다시 재현해 가지고 다 있잖아요. 이거는 실제 그 배인데 그대로 지금 그 빅토리호가 그 포츠머스 국립 해군 기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옮겨져서 그대로 전시되고 있어요. 이 왕립 해군의 1등급 함선이라고 그래요. 저도 이제 이 함선들을 이것 때문에 막 많이 찾아봤는데 굉장한 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2년에 한 번씩 계속 페인트 칠하고 수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근데 이제 보존 보수를 위해서 1922년 1월에 이 포츠머스의 왕립 해군 조선소의 덕야드라고 보통 부르죠. 그쪽에 이제 끌어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보수하고 보존하고 계속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영국에 여행 가시면 여기 꼭 가서 보시더라고요. 엄청 유명한 그 배고 해서 이 안에 다 들어가서 좀 볼 수 있고요. 이 배를 그대로 옮겨둔 게 아까 잉카 쇼니바레의 병 속에 들어있는 바로 그 배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형을 한 번 더 보시면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실제 그 포츠머스에 있는 그 빅토리호 내부하고요. 앞에 그 배의 그 모습이고 왼쪽에는 또 채섬 히스토릭 덕야드의 모델들이 또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도 거북선들이 여기저기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이제 모델 그대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전투를 하는 그 함선이기 때문에 대포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설치가 다 돼 있어요. 대포를 발사할 수 있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것 뭐 우리가 조그맣게 보는 이 그림도 사실 모델이긴 한데 실제 빅토리호를 사실 그대로 재현하면서 일부만 우리 눈에 띄는 어떤 것만 바꾼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이 병이 또 특이하잖아요. 이 병이 엄청나게 큰 병인데요. 병이 좀 특이하죠. 그 넬슨 제독이 이제 완전히 그 배에서 이제 사망을 하는데요. 이제 가려놓고 또 이 배에 싣고 영국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럼주 있잖아요. 럼주 술, 럼주 통에 보관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 럼주 그 병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게 제가 이제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럼주 통에 또 럼주와 같이 럼주 속에 보관을 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영국에 도착해서 이제 그 제독에 이제 시신을 꺼내고 하는데 럼주는 보이지 않더라. 그 럼주를 다 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넬슨스 블러드라는 말이 심지어 그 해병 이 군인들이 그 넬슨의 피가 섞여든 그 럼주를 마시면서 힘을 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아무튼 그 약간 이제 전설 같은 그런 이제 얘기가 계속 전해 내려오는데 이렇게 럼주를 보관하는 그 병 모양 안에 이 넬슨 제독이 지휘했던 승선했고 또 지휘했던 그 유명한 빅토리호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엄청 커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작한 사람은 잉카 쇼니바레라는 CBE, 지금 이제 CBE라고 공식적으로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대영 제국 훈작사 자기를 2019년에 받았어요. 그래서 이 작가인데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 작가 휠체어에 앉아 있고 몸이 한쪽으로 좀 비틀어져 있잖아요. 이분도 장애인이십니다. 그런데 일단 1962년에 런던에서 태어났어요. 그 부모는 다 나이지리아 사람인데 나이지리아는 오랫동안 영국의
식민지이자 보호령이었습니다. 1960년이 돼야 완전히 독립을 하거든요. 이 런던에서 나이지리아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3살이 되었을 때 나이지리아로 이 부모가 다 돌아가요. 그래서 나이지리아에서 성장을 합니다. 나이지리아는 여기 제가 아프리카 지도를 넣어놨는데 여기 보이시죠? 아래에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서아프리카의 한 나라예요. 이 나이지리아는 19세기 한 중반부터 1960년까지 대영 제국의 식민지이고 또 오랫동안 또 보호령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공식 언어가 영어입니다. 근데 다 아시는 것처럼 아프리카는 제국주의 국가들의 정말 그 만찬장이라고 해야 되나? 정말 너무 끔찍한 얘기이지만 그냥 이 나라들을 다 나눠서 식민지화해서 지배를 했던 그런 대륙이에요. 굉장히 슬픈 곳이죠. 이 잉카 쇼니바레는 그 인터뷰를 보면 본인은 한 번도 이 아프리카인으로서 열등하다고 느낀 적이 없다 라고 얘기했는데 영국에 이제 17살이 되어서 런던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술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한 번도 나는 열등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사회적으로 차별을 하는 현실을 이제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아버지가 법률가였는데, 그러니까 변호사였는데요. 집에서는 그 잉카도 변호사가 되기를 바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 런던으로 이제 와서 미술 공부를 시작하는데 그때까지도 건강했었어요. 그런데 18살에 이 척추에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가지고 횡단성 척수염, transverse myelitis라는 병에 걸려요. 척수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신체 일부가 마비되는데 지금 하반신과 신체 한쪽 면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도 그림을 다 직접 그려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이 작가도. 근데 이제 이 쇼니바레는 본인이 이제 18살부터 이런 장애를 안고 작업을 하지만 장애에 대한 얘기를 다루지 않습니다. 일반 작가와 똑같이 작업을 하고요. 정말 힘든 상황에서, 신체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작업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엄청나게 그 큰 스케일로 또 굉장히 많은 어떤 층들, 결들을 지닌 복합적인 작업을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회화, 사진, 영상, 퍼포먼스, 사진이나 영상에 본인이 직접 출연도 해요. 하고 또 공공조각, 설치, 굉장히 여러 이 활동을 하고요. 그런 작품을 통해서 식민주의, 왜냐하면 식민지였던 나라에서 이제 독립한 그런 곳에서 이제 자랐기 때문에 후기 식민주의, 탈식민주의라고도 불리죠. 콜로니얼리즘,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그 다음에 또 글로벌리즘, 세계화 속에서 어떤 정체성, 인종적인 정체성, 더 정확히는 문화적인 정체성을 다루는 작품을 합니다. 인종과 관련된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듯이 얼마나 우리가 그 서로 연결되어 있는가? 앞에서 우리가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미 글로벌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국주의 시기가. 그 속에서 어떤 역사도 독립적으로 한 국가의 역사가 단독 독립적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다른 나라와 무관하게. 그 속에서 혼성적인 정체성이 생기고 아주 혼성적이고 복합적인 문화가 생기는데 그런 문제들을 많이 다룹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휠체어에 계속 앉아서 생활을 해야 되고 사실 오른손 잡이인데 오른손도 이렇게 잘 쓰기가 힘들어요. 특히 왼손은 더 쓰기가 힘들고요.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한번 이렇게 보시면 유튜브나 여기 인터뷰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이기 때문에 작업하는 게 나와요. 근데 직접 다 그림을 그리고 작업을 다 합니다. 페인트도 하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게 이제 이 사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 본인의 작업실, 조그만 스튜디오의 작업실인데 눈에 바로 띄는 게 보이실 거예요. 아주 화려한 아프리카 사람들이 많이 입는 화려한 프린트가 들어간 그 천으로 된 옷들, 그리고 마네킹도 많이 사용하고 하는데요. 머리를 넣지 않아요. 그 머리가 지구본이에요. 지구본. 그러니까 어떤 인물을 우리가 인종 또는 어떤 뭐 인종을 대표하는 어떤 인물을 보여준다 그러면 당연히 인물 전체를 보여줄 것 같은데 어떤 기호, 상징적인 기호작용을 하는 것들만 다루고요. 그냥 머리는 다 머리가 없거나, 그러니까 마네킹에 머리가 없는 상태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지구본을 그냥 넣어서 작업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이해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 작품,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럼주 병에 넬슨 제독이 승선하고 지휘했던 이 빅토리호의 모형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요. 이 HMS 빅토리호 아주 유명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HMS 빅토리호를 정확하게 그대로 재현을 하면서 30분의 1 크기로 축소해서 제작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서 이제 사용된 것은 37개의 돛을, 실제로 이제 돛을 다 천 제작해가지고 돛을 달았고 80문의 대포가 장착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빅토리호에는 그거보다 더 많은 수예요. 뭐 대포도 아마 100문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요. 돛수도 더 많죠. 이게 이제 축소되면서 이제 돛수와 대포의 문수가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그 모델을 그대로 재현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눈에 띄는 거는 지금 앞에 여기 배 모습, 아까 우리가 그 포츠머스 해군기지에서 봤던 거하고 정확하게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이거 지금 쇼니바레의 작품인데 똑같이 제작했는데 이 전통적인 항해용 돛으로 사용되는 그 천을 그대로 사용했는데 거기다가 이 바틱이라는,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바틱 디자인 패턴을 또 손으로 그려 넣거나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돛을 만들었고 대포, 갑판, 뭐 기타 장비 뭐 이런 것들 모든 세부를 수공으로 다 제작을 했어요. 어떻게 이 병 안에 넣었을까요? 이 배가 훨씬 더 크거든요. 사실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넣었을까요?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다 만들었습니다. 하나 다 수공으로 다 제작하고 대포도 이렇게 다 나올 수 있게 대포 그 총구가 앞에 나오고 포구가 앞에 나오고 또 문을 열어서 발사할 수 있게 이렇게 다 했어요.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했습니다. 워낙 커서 이렇게 만들어서 집어넣거나 만든 다음에 유리를 뭐 새로 씌워가지고 제작한 게 아니라 엄청 큰 병을 먼저 제작하고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사람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요. 이 여자분은 이미 안에 들어간 거고요. 안에서 다 직접 제작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와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그 대단한 수공 작업으로 이렇게 완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마퀸 할 때도 봤지만 지금 동시대 작가들은 본인이 지금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지만 거의 그 프로젝트 매니저, 영화의 연출 감독 또는 기획자 그런 성격에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지휘를 하고 전체를 구상하고 작품을 기획하는 거는 이 작가들이 이제 다 하는 거죠. 개념적인 그 일을 훨씬 더 좀 많이 하고요. 수작업 하는 거를 일부 본인이 하지만 이렇게 큰 그 팀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 완성을 합니다. 지금 이 사진들은 제가 이제 대부분 여기 incascionibare.com 이라는 사이트에 이 쇼니바레의 개인 그 홈페이지인데요. 여기에서 대부분 많이 다운을 받아서 보여드리지만 지금 뭐 여기 이 그
넬슨's Ship in a Bottle, 이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 사진은 다 가디언지에 실렸던 겁니다. 가디언지에서 제가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멀리서 찍은 뷰를 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지 별로 이렇게 딱 와닿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걸 보면 정말 엄청난 크기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들어가서 다 작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작품이 런던 그리니치, 우리 그리니치 표준 시간 쓰잖아요. 그리고 그리니치 천문대도 있고 한 그 그리니치에 있는 국립해양박물관에 영구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넬슨 제독의 그 배이기 때문에 메리타임 뮤지엄에 있을만 하죠. 해양박물관에서 지금 영구 설치돼서 항상 전시가 되고 있어요.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뭐 왼쪽의 것은 이제 모형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모양이었고 돛이 굉장히 많은 돛을 사용했는데요. 이런 천은 전통적인 그 돛에 사용되는 천을 그대로 사용한 그 모형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주 거의 그대로예요. 병 속에 들어있는 거 그대로인데 가장 큰 차이가 지금 뭐가 눈에 딱 뜨이시나요? 돛이 다르잖아요. 돛이 굉장히 특이한 그런 모양입니다. 아프리칸 바틱이라고도 불리는 이 천 이름이 더치 왁스예요. 더치 왁스 천을 이제 돛으로 사용했는데 잉카 쇼니바레가 항상 사용하는 재료가 바로 이 더치 왁스라는 천입니다. 우리나라에 몇 년 전에 그 부산 시립미술관에서도 잉카 쇼니바레 전시를 했었고요. 그때 엄청나게 더치 왁스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그때 굉장히 많이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모든 작품에 이 더치 왁스라고 불리는 천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천만 보면 바로 쇼니바레다 이렇게 알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이제 중요한 재료입니다. 우리가 보통 시그너처 스타일, 시그너처 재료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의 그 서명과도 같은 그런 이제 양식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잭슨 폴록 하면 드립 페인팅 하잖아요. 마크 로스코 하면은 그 정말 그 아슬한 그 생면을 쓰고 다 그 시그너처 스타일이에요. 폴 마티스 하면은 강렬한 생명과 날카로운 선 이런 것들 쓰고 그 서명과 같은 그 스타일이 있는데 양식이 있는데 지금 쇼니바레 같은 경우는 이 재료 자체가 그 사람의 시그너처인 거죠. 더치 왁스와 거의 동일시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쇼니바레가 이제 미술 공부를 하면서 골드스미스라는 곳에서 이제 공부를 이제 석사까지 쭉 하게 되는데 사실은 독일로 가서 더 공부를 이어가고 유학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어떤 교수가 아니 너의 뿌리가 아프리카인데 아프리카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고 오히려 거기의 문화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다, 조언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독일로 가서 유학을 하는 대신 나이지리아, 아프리카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자기의 이제 정체성이나 뿌리와 관련된 거를 찾으면서 이 더치 왁스라는 천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아프리카 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화려한 천들, 아프리카 사람들은 정말 화려하고 원색적이고 대담한 어떤 그 볼드한 대담한 그런 패턴과 디자인을 선호해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아프리카 사람들이 워낙에 어떤 그 감각적이고 색이나 패턴도 어떤 그 단순하면서도 직접적인 이런 것들을 선호해서 그래서 이런 천에 화려한 패턴의 그런 천을 사용해서 옷을 입고 한다라고 많이 알고 있어요. 이게 선입견입니다. 이런 게 편견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아프리칸 바틱이라고 부르는 실은 더치 왁스인 이 천을 다 사용해서 옷을 많이 입고 있고 현재 패션쇼에서도 이거를 활용해서 아프리칸 바틱 해가지고 엄청나게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패턴들이잖아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이것이 아프리카 고유의 것이 아니에요. 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런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은 이게 더치왁스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바틱은 인도네시아의 염색법, 전통적인 수공으로 하는 염색법으로 만들어낸 그 천이에요. 또는 그 염색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안 바틱이에요. 근데 어떻게 아프리카 바틱이라고 또 부르게 됐지? 그 사이에 유럽에 제국주의가 있는 겁니다. 그 네덜란드, 이게 더치 왁스니까 뭐예요? 네덜란드의 왁스 프린트라는 뜻이거든요. 이 왁스 있잖아요. 열을 가하면 녹아서 없어지는 천농이나 또는 밀랍이나 이런 것들 다 왁스인데 그 왁스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열을 가해서 일부를 이제 그 색을 입히거나 패턴을 만들어내거나 하는 그런 이제 기법인데 여기 원래 인도네시아 전통 그 염색 기법이자 천인데 네덜란드가 그 인도네시아 지역을 다 이제 식민지화하면서 너무너무 이 놀라운 염색법에 의한 천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국주의 국가가 식민지의 이 인도네시아 식민 국가의 이 바틱을 발견했는데 너무 화려하고 사실 아름답고 이런 그 천을 발견을 하고 이거를 유럽으로 들여오게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도네시아 바틱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이거든요. 아직도 손으로 하나하나 다 수공으로 이제 염색을 하고 하는데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미 19세기에 공장에서 기계로 이 바틱 무늬를 찍어내는 대량 생산을 하기 시작해요. 이거를 그대로 들여와서 대량 생산을 하는데 사실은 실제로 수공예로 이렇게 한 그 천을 보면은 굉장히 정교하고 섬세하고 뛰어난 작품이지만 작품에 가까운 그런 천이지만 기계로 막 대량 생산을 했을 때는 패턴은 화려할지 몰라도 그 질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서유럽의 그 시장을 대상으로 사실 이걸 처음 찍었다가 별로 여기에 시장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 그 왁스 프린트를 인도네시아 바틱을 활용한 왁스 프린트를 영국의 식민지였던 나라들에 이제 팝니다. 그러니까 한 제국주의 국가가 다른 식민지에서 가져와서 제국주의적으로 제국주의 국가에서 기계화해서 대량 생산한 거를 다른 식민지 시장에 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9세기 됐을 때 아프리카 바틱이, 그러니까 바틱이 이제 더치 왁스 천이 아프리카로 들어오고 이거를 다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근데 아프리카 문화의 굉장히 중요한 일부분이 됐어요, 이게.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인도네시아 바틱보다 아프리카 바틱,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런 화려한 패턴의 옷을 입어 라는 선입견이나 편견을 완전히 이제 확립할 정도로 지금 100여 년 이상을 100여 년 정도를 아무튼 이 더치 왁스가 아프리카에 깊게 뭐 파고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도네시아 가운데 이게 지도에 이제 표시가 돼 있어요. 인도네시아로부터 이제 잉글리시 왁스 프린터스 또 뭐 더치 왁스 프린터스라고 돼 있잖아요. 이 블리스코 그룹이 네덜란드 헬몬드에 있는 엄청난 큰 더치 왁스를 이 천을 만들어내는 그 기업인데 지금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대부분의 왁스 프린트는 여기서 다 만들어내는데요. 그거를 일부 영국 공장에서도 만들고 지금은 아프리카 공장에서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또 소비가 가장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블리스코 그룹이 아프리카에 공장을 세워서 이 천을 만들어내고 또 아프리카에서 소비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쇼니바레는
여기 이제 나이지리아에서 자라면서 이 천이 그렇게 제국주의 국가로부터 이식된 천이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거를 다 탐구해보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고찰을 해보니까 결국은 다른 식민지로부터 들어온 것이 아프리카의 어떤 토착적인 고유의 문화처럼 이제 변종이 된 거죠. 그런데 쇼니바레는 이거를 어떤 개탄한다거나 우리의 고유한 문화는 어디 갔는가라고 슬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그 정체성은 어차피 다 혼종적이라는 거예요. 다 섞여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 강의에서는 말씀드릴 그런 시간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19세기에 자포니즘, 시니아제리 이런 거, 그러니까 일본풍, 중국풍 이런 것들이 그냥 유행만, 일본 미술이나 중국 문화가 유행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19세기에 프랑스를 비롯한 서양 미술 문화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거든요. 중요한 작품들이 자포니즘 영향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또 극동아시아의 문화 영향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섞여 있는데 이렇게 근현대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튼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블리스코 아프리칸 왁스 프린트라고요. 지금도 그냥 아마존이나 우리 웹사이트 들어가서 보면 다 나와요. 이 천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 이 블리스코 그룹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공장이 아프리카에 있다고 하더라도 네덜란드 그 다국적 기업이고 여기에서 이제 만들어내는 거를 아프리카 바틱으로 지금은 아프리칸 바틱이라고 완전히 불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비가 되고 생산이 되고 소비가 되고 있다. 이런 이제 어떤 전 세계적인 그 생산과 소비의 그 네트워크라고 그럴까요? 어떤 영향을 주고받고 하면서 혼성적으로 만들어지는 정체성을 이 더치왁스 천 하나에서 모든 것을 다 발견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천을 자신의 모든 작품에 다 쓰게 됩니다. 또 자기 자신이 혼성적인 어떤 그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데 영어를 쓰고 영국에서 교육받고 또 런던에서 태어났고 하기 때문에 혼성적인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더치왁스가 바로 자기 자신을 대표하는 상징하는 그런 이제 재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잉카 쇼니바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더치왁스의 뒤섞인 기원들. 인도네시아 바틱을 기반으로 네덜란드인들이 공장에서 생산해서 서아프리카의 영국 식민지에 팔았던 바로 그 옷감. 그리고 아프리카에 수용된 이후 세계인들의 눈에 아프리카 토착 민속품으로 보였던 바로 그 옷감이야말로 오늘날 우리 자신의 다층적인 정체성과 세계적인 상호 의존성에 대한 대화를 촉발할 수 있는 완벽한 도구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양한 문화, 그 속에 반드시 지배와 피지배, 어떤 정복과 피정복에 정말 슬픈 역사들이 있지만 그런 다양한 문화가 교차하는 지점에 생성되는 기호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이 쇼니바레는 이 더치왁스에서 발견했던 거죠. 그래서 모든 작품에 이렇게 이제 더치왁스 프린트가 들어있는 또 더치왁스 천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1994년 작품인데 더블 더치라고요. 50개의 캔버스. 사실 이렇게 조그만 캔버스를 이런 격자 무늬로 전시 이렇게 배치하는 거 그리드 스트럭처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는 전통적인 모더니즘 작품이 주로 하는 거예요. 격자 무늬로 질서정연하게 반복 어떤 하나의 모듈이 쭉 반복되면서 큰 면을 형성하거나 장을 형성하는 이런 구성이 모더니즘 조각 그 작품의 특징인데 그 구조를 들여오면서도 그 조그만 모듈 안에 들어가 있는 패턴은 너무너무 혼성적인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포스트 모던한 또는 후기 식민주의적인 장식적인 모더니즘은 장식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굉장히 미니멀하고 단순한 것을 선호하는데
너무너무 장식적이고 화려한 혼성적인 그런 이제 무늬와 그 패턴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작품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97년에 했던 건데요. 그 바탕의 벽에다가 색을 칠해서 한 작품으로 하는 거예요. 참 그 색이 정말 그 차밍하죠. 매력적인데 쇼니바레는 장식적인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장식적인 것들 막 화려하게 이렇게 장식하고 하는 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더니즘 작가들은 굉장히 기피하고 어떤 최대한 어떤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모더니즘의 보통 핵심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환원주의적인. 그런데 굉장히 장식적이고 화려한 또 아주 그 복합적인 패턴 뭐 이런 것들을 자신감 있게 이렇게 씁니다. 이 색채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장식적이죠. 이제 이런 작품들을 쭉 이어가고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고, 아까 이제 2010년에 제4좌대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이제 올렸던 그런 작품도 이것과 이제 좀 연결이 되는 건데요. 2003년에 아프리카 쟁탈전, Scramble for Africa라는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제국주의의 역사, 19세기 20세기까지 이 제국주의 역사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 제국주의 역사를 연극적으로 다시 제시하는 거, 재현하는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마네킹을 많이 써요. 그런데 당연히 이 마네킹들이 다 더치왁스, 아프리칸 그 바틱 옷을 다 입고 있고, 이거는 아프리카 쟁탈전이고 뭔가 이렇게 좀 아프리카를 쟁탈하려는 어떤 회의인가 보다 좀 느낌이 좀 와요. 이 주제는 실제로 베를린 서아프리카 회의라고도 하고요. 베를린 회의라고도 이제 불리기도 하는데 1884년에서 85년까지 베를린에서 열렸던 국제회의예요. 14개국 유럽의 주요 열강들이 들어간 14개국 국가들이 독일, 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 스페인, 그러니까 미국까지 포함해서요. 또 스페인, 포르투갈, 벨기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이런 나라들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서구 열강들이 아프리카 진짜 지도를 놓고 식민지 분할을 했던 그런 회의예요. 우리 발터 베냐민이 문명의 역사는 야만의 역사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제국주의 또 서유럽 이런 문화, 고전 문화 이런 것들, 미술, 고전주의, 어떤 최고의 어떤 문화, 또 최고 수준의 문명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도록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실은 그 문명의 역사는 이렇게 철저하게 야만적인 어떤 그 정복, 전쟁의 역사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문명의 역사가 바로 야만의 역사이다. 문명과 야만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야만이 뭔가 문화적으로 개조가 되면 문명화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문명 자체가 굉장히 야만적인 역사를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베를린 국제회의가 바로 그런 문명의 야만성을 어떻게 보면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14개국이 이제 4개국의 대표가 이제 참석해서 아프리카를 다 이렇게 분야를 하는데, 이게 1884년에 베를린 협약, 베를린 회의 이후에 아프리카 식민지들을 표시한 지도입니다. 콩고가 이제 자유국가로 좀 남아 있었죠. 그리고 이제 서아프리카에 조그맣게 또 자유 지역으로 남아 있던 그걸 빼면은 다 식민지화가 됐어요. 영국, 프랑스가 제일 많고 스페인, 독일
심지어 벨기에 뭐 이런 국가들이, 제국주의 국가들이 다 이제 이 아프리카를 진짜 샅샅이 다 식민지화를 했습니다. 사실 콩고 같은 경우도 그 프리스테이트로 남아있던 이유는 어떤 그 지점이 프리스테이트가 좀 필요했기 때문에 남아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이제 좀 슬픈 역사들을 이제 하나하나 들춰내면서 이제 이런 작품들을 하게 돼요. 자기 자신의 선조의 역사이기도 하고 인류의 역사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우리 근현대 역사, 과거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담는 이런 작품들을 이제 하고요. 이게 이제 베를린 그 컨퍼런스의 이 신문에 독일에서 실제로 실렸던 1884년에 실렸던 이 그 사파인데요. 이 보시면 아프리카 지도를 크게 걸어놓고 이제 거기서 나눠서 이제 식민지화를 다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쇼니바레가 이 테이블에 아프리카 지도 놓고 서로 나눠 먹기 하는 나누는 그런 이제 장면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 마네킹들이 다 벌써 혼성적인 그 문화를 상징하는 그 더치 왁스 패턴의 옷을 다 입고 있도록 이렇게 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다 없는 상태이고요. 나중에 이제 머리를 지구본을 넣기도 하고 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떤 작품을 연출할 때 이렇게 이제 그 마네킹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인물의 머리가 없는 상태다. 그러면은 결국은 사실 어떤 얼굴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이제 구체화하는 그 존재를 구체화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일반적인 뭐 보통 지네릭한 뭐 일반적인 형태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뭐 어떤 여성, 어떤 계급, 어떤 인종 뭐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연령. 근데 그거를 다 제거하고 피부색이 이제 약간 또 거의 다 갈색으로 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옷 그 나머지 기호화하는 것들로만 이제 인물을 표현하도록 이렇게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쭉 이어지는 그 작품들이 90년대 후반부터 이미 했었던 작품들이긴 하지만 그 미술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그 초상화나 뭐 풍속화나 이런 작품들을 사용하면서 빌려와서 이제 그 의미를 변형시키면서 사용하는 거죠.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의 설치, 조각을 하는 그런 작업을 계속합니다. 이 왼쪽에 보시는 토마스 게인스보로라는 화가는 영국의 이 18세기 초상화가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사실 영국은 19세기, 20세기까지 또 18세기도 마찬가지고요. 프랑스의 문화적 패권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미술 영역에서 그렇게 내세울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트라팔가 해전을 그렸던 풍경화가 그 제임스 터너나 뭐 이런 풍경화가 그다음에 뭐 이런 그 초상화가 18세기에 뭐 이런 사람 말고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프랑스는 뭐 엄청 많죠. 20세기까지도. 그리고 이제 뭐 이탈리아, 스페인도 많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저번 그 강의에서 봤던 마크 퀸이나 지금 잉카 쇼니바레 이런 사람들이 다 영국 작가들이거든요. 쇼니바레는 나이지리안 뭐 브리티시이긴 하지만 지금 20세기 후반 와서는 영국 작가들이 뭐 정말 대담한 작품들을 많이 하고 20세기 후반 또 21세기 와서 굉장한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 전통을 잘 활용을 하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그게 이제 자양분이 돼서 20세기 후반, 21세기에 이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게인스보로는 이런 그 초상화가로서 앤드루스 부부의 초상화를 지금 18세기 중반에 그렸는데 초상화면은 사실 그 사람들을 이렇게 딱 초상화의 주인공만 그리면 될 것 같지만 이 초상화는 참 특이하게도
이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 대지, 그러니까 사적 그 사유 재산을 보여주는, 그럼으로써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더 확실하게 이제 강조하는 그런 초상화를 이제 그린 거거든요. 사실 주인공인 인물은 그림의 한쪽으로 좀 치우쳐 있고 오히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많이 보여주는 그런 초상화예요. 그걸 그대로 들여와서 지금 그 초상 인물들의 머리는 다 이제 제거한 상태에서 이 아프리칸 바틱 옷을 입고 있는 그 앤드루스 부부, 근데 머리가 없는 앤드루스 부부라는 작업을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국의 이런 귀족들, 영국의 부가 식민지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고요. 이거는 프랑스의 장오노레 프라그나흐라는 프랑스 로코코 시기의 굉장히 뭐 대표적인 화가죠. 굉장히 화려한 기족적인 그 장르 페인팅, 풍속화를 많이 그렸던 사람인데, 그네라는 작품이에요. 스밍, 그네. 뭐 재밌는 얘기가 여기 많이 들어가 있지만 아무튼 이것도 이제 화려한 귀족 문화,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이제 옮겨놓고 머리가 없는 상태에서 프라고나르를 따른 그네 작품 2001년에 했습니다. 여기 이제 젊은 그 여성이, 실은 갓 결혼한 신부일 수도 있고 아주 젊은 여성이 그네를 막 타면서 신발이 그냥, 그네를 어찌나 이렇게 신나게 탔는지 신발이 휙 날아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쪽에서도 신발을 위에다가 걸어놨는데, 슬리퍼를 딱 걸어놨는데, 잘 보면 이 그림에 이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젊은 여성의 그네를 뒤에서 밀어주고 있는 사람이 늙은 어떤 남자가 저기 그늘에 좀 보이시죠? 이 사람이 남편이에요. 남편이 그네를 막 밀어주고 있는데, 이 그네가 위로 축 올라가면서 여성의 그 치마가 다 위로 올라가가지고 안에 여성의 속옷을 다 볼 수 있게 밑에서 올려다보는 이 여성의 속옷을 다 볼 수 있는 위치에서, 그러니까 밑에서 올려다보는 이 젊은 남성은 이 여성과 뭔가 그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썸을 나누고 있는 뭐 그런, 정말 이게 이제 사랑 얘기인가 불륜 얘기인가. 사실 이때 프랑스의 그 귀족 문화는 이런 그 로맨틱한 사랑을 담은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다루어졌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족 사회에서 부는 넘치는데 도덕적으로나 성적으로나 일탈이나 타락도 심했던 뭐 그런 문화입니다. 그거를 정말 환상적이고 섬세하고 아름답게 이제 보여주는 그런 작품인데, 아무튼 쇼니바레는 이걸 그대로 가져오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그러니까 금방 알아볼 수 있게 하면서도 많은 것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런 화려한 귀족 문화가 가능했던 것도 프랑스의 그 놀라운 문화도 식민지를 배경으로 기반을 한 것이었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작품이고요. 드가의 그 14살의 젊은 무용수, 어린 무용수라는 작품,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인상주의 화가인데 놀랍게도 어떻게 보면 레디메이드라고 할 수 있는 그 발레복 그대로 사용해서 작품을 이미 19세기 말에 후반에 이렇게 했었습니다. 유명한 작품인데 이걸 또 그대로 가져와서 머리는 없는 상태로 아프리칸 바틱 패턴의 옷을 입고요. 뒤에 근데 놀랍게도 총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식민지의 그 식민지 피지배인들로 이제 억압을 받기도 하고 또 언제든지 뭐 저항할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그 내용을 보여주기도 하고, 뭐 정확하게 딱 어떤 그 의미를 딱 담고 있다 이것보다는
굉장히 계속해서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작품을 찾아낼 수 있는,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야의 작품도 이렇게 또 차용하는데, 고야는 스페인의 우리가 뭐 낭만주의 또 사실주의에 이렇게 걸쳐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그 작가인데, 그 고야가 이제 사실 왕실 화가이기도 했는데 그 나중에는 정말 귀머거리가 되고 해서 홀로 아주 어두운 그림들을 많이 그리거든요. 그때 이제 그렸던 이런 작품들인데요. 그 제목이 의미심장합니다. 이성이 잠들면 괴물이 만들어진다. 우리가 이성을 쓰지 않으면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꿈속에 정말 그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희한한 괴물들이 나타날 수 있죠. 꿈속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거는 그냥 잠들었을 때 이상한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이성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이성이 잠들었을 때 현실 속에 정말 그런 괴물들이 이제 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그 괴물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이제 함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애칭인데요. 이 작품을 그대로 연출을 해서 사진으로 다 작업을 한 건데 여러 대륙을 상징하는 인물들을 다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머리 그 사람들 실제 이제 마네킹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이 다 연기를 하면서 이 그 연극적으로 무대를 다 설치를 해서 이걸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고야의 그림에 나온 것들을 그대로 다 옮겨 놓고 여기 인물들이 이제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 지금 이 우리 화면의 가운데는 유럽 대륙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고요. 그 제일 오른쪽은 아프리카 대륙을 상징하고 있는데, 어떤 것도 아프리카 흑인을 사용한다거나 아시아라고 해서 동양인에 해당하는 걸 사용한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매칭이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유럽 여기에 이제 이성이 잠들면 괴물이 살아난다, 괴물을 만들어낸다, 이 글을 그대로 써놓고 뭐 유럽, 그 다음에 아프리카 이렇게 밑에다가 또 여기 이제 테이블에 보시면은 테이블 밑에 이제 다 적혀 있죠. 그걸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사진으로 이렇게 다 찍은 거였고요. 여기 보면 오스트레일리아, 아시아는 또 오히려 이제 그 색깔 피부색이 이제 까만 사람이 여기 또 연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오히려 우리가 어떤 그 선이해나 편견으로 가지고 있는 그것과 매칭이 되지 않게 이렇게 다 연출을 했고, 옷은 당연히 다 귀족적인 또는 18세기 뭐 19세기 뭐 18세기 정도 되는 그 귀족들의 그 의상인데 다 아프리칸 바틱 의상을 입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다 과거를 차용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거는 이제 훨씬 더 최근인데요. 2015년, 2020년 작품이에요. 지금 동시대에 우리 가장 큰 문제가 쓰레기 문제, 지구의 환경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어떤 발전을 이룬다면 지속 가능한 어떤 발전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게 이제 가장 큰 이슈인데, 그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동시에 난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난민 우주인. 그래서 심지어 우주 쓰레기까지 치우고 있는 것 같은 뭐 이런 왼쪽에 그런 이미지. 지구 아이인데 Earth Kid, 소년이라는 작품인데 오른쪽에도 플라스틱 쓰레기를 다 메고 있는, 그리고 각 지역의 그 쓰레기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작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옷은 다 지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아프리칸 바틱을 입고 있어요. 쇼니발의 마지막 작품으로는 윈드 스컬프처를 좀 보려고 해요. 바람 조각인데요. 한 2013년도부터 최근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거 공공 조각인데 이렇게 그 바람에 날리는 큰 바틱천이 세워져 있는 그런 이제 공공 조각이에요. 이거는
요크셔에 2013년도에 세워졌던 것인데, 그리고 이것도 2013년도에 또 이렇게 런던에 또 세워졌던 것이고요. 특히 주목을 끄는 거는 2018년도에 뉴욕의 센트럴파크 입구에 세워졌던 거예요. 이 윈드 스컬프처 세컨드 제너레이션이라고 가로 열고 이제 집어넣었는데요. 센트럴파크 입구에,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이런 도로랑 좀 접해 있는 위쪽에 조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거는 여기 보면 이 메리언 심스라는 이 사람, 부인과 산부인과 부인과 의사인데, 이 19세기에 미국의 닥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동상이 철거가 됐습니다. 2018년도에. 근데 완전히 이제 철거돼서 파괴된 건 아니고요. 이 사람이 묻혀 있는 무덤이 브루클린에 있거든요. 그 묘지로 이제 옮겼습니다. 센트럴파크에서 브루클린 묘지로 이 동상을 옮겼는데, 이 닥터 심스죠. 이 사람이 옮겨진 이유가 있어요. 19세기 의사 제임스 메리언 심스의 동상을 철거하고 세운 새로운 기념비로 이 작품이 이제 세워졌는데, 이 심스는 흑인 여성 노예들을 대상으로 마취 없이 다 수술 실험을 했던 인물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노예 제도를 1860년대까지 유지를 했어요. 그런데 미국 노예들이 다 어디서 왔는가? 유럽에서 아프리카인들을 노예로 데려다가 미국에 팔았어요. 영국에서는 사실 프랑스랑 영국이 노예 거래를, 그러니까 슬레이브 트레이드라고 부르는 노예 거래를 불법화하긴 했어도 계속해서 노예 거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노예들을 아프리카인들을 배에 실어서 정말 잔인한 상태로 실어다가 미국의 이제 남부의 큰 플랜테이션 농장들이 이 아프리카 노예들로 다 유지가 됐기 때문에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노예들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노예 무역이 있었고, 또 링컨이 대통령이 돼서 1861년에 대통령이 되고 62년 3년에 이제 노예 해방령을 먼저 내리고요. 대통령령으로. 그다음에 완전히 노예제 폐지를 나중에 선언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제 남북 전쟁이 일어나죠. 그런데 아무튼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의 노예제가 폐지되고 나서도 노예 같은 생활을 계속 오랫동안 했었는데, 이 19세기에 이 마리언 심스라는 이 의사는 굉장히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존경받는 의사였다고 해요. 그리고 2018년까지 이 동상이 여기에 세워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실은 흑인 여성 노예들을 정말 우리가 사실 인간으로 취급을 하지 않으니까 마취 없이 바로 수술을 하는 거죠. 수술하고 또 수술 실험도 하고 했던 그런 인물인 게 이제 밝혀져서 이제 여기서 이제 철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가 트라팔가 광장에도 다 제국주의 영웅들의 어떻게 보면 왕이나 그런 인물들이 다 조각상으로 다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떤 식민주의 잔재인 또는 어떤 정말 너무 잔인한 역사를 대변하는 그런 인물들의 조각상이 이제 철거됐을 때 거기에 우리가 어떤 조각상을, 어떤 기념비를 세울 수 있을까? 기념비를 아예 없애는 것도 방법일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항상 뭘 세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대안적 기념비로 제시된 게 이 쇼니바레의 바로 이 윈드 스컬프처였어요.
바람 조각은 식민주의의 잔재이면서도 또 이제는 아프리카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 아프리칸 바틱 그 천을 그대로 이제 그 강철 구조물에 이제 옮겨 놓은 건데요. 그 쇼니바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모두 자신이 안전하길 바라고 따뜻하게 옷을 입고 또 보살핌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천이 상징하는 게 그거죠. 우리를 감싸고 안전하게 우리를 막아주기도 하고 보호해주기도 하는, 마땅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똑같은 것을 바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넬슨 함선, 우리가 처음에 봤던 넬슨의 함선에 사용했던 돛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싶었고, 바로 그 지점에서, 바로 거기에서 바람 조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서로 다른 문화들 사이의 관계를 선호합니다. 서로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더치 왁스 천은 사람들의 이동과 세계의 관계성에 대한 일종의 은유입니다. 그래서 그 혼성적인 어떤 정체성을 상징하는데 바로 그게 우리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모든 어떤 그 상황이나 존재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 혼성적인 기호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그대로 사용했고, 또 심스의 그 동상이 철거된 그곳에 이런 아프리카 여인들을 또는 그 흑인 여성 노예들을 어떻게 보면 감싸줄 수 있는 또 천과 같은 그런 또 상징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적절한 그런 기념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설치가 됐죠. 저희가 시간이 좀 뒷부분을 좀 빨리 해야 되죠. 예. 프레드 윌슨은 이제 미국 작가입니다. 프레드 윌슨, 아프리칸 아메리칸 작가이고요. 많은 작품을 했지만 간단하게 한 프로젝트만 좀 더 집중적으로 보려고 해요. 박물관 발굴하기, Mining the Museum이라는 아주 유명한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1990년대 초에 했는데요. 참 이런 프로젝트를 한다는 것부터가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볼티모어 현대미술관하고 메릴랜드 히스토리컬 소사이어티 역사협회가 협업을 해서 프레드 윌슨이 사실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했지만 이거를 받아들인 그 메릴랜드 역사협회, 또 그거를 전시하게 또 이끌어준 그 현대미술관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이 프레드 윌슨이 제안한 건 뭐였냐면, 이 메릴랜드 역사협회에서 굉장히 많은 유물들, 그 우리가 민속 유물도 되고 사람들이 사용했던 것들을 박물관에 많이 기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19세기부터 내려온 것들이 여기에 이제 다 그 창고 같은 데 다 소장이 돼 있고 일부는 또 전시가 됩니다. 근데 그 소장된 모든 거를 이 프레드 윌슨이 가서 다 하나하나 보고 다시 재진열을 하는 거예요. 또 소장은 돼 있는데 가시화되지 않고 어디에 정말 깊숙한 곳에 숨겨놓은 것들도 다 끌어내고 다시 재범주화하는, 또 그 전시를 새롭게 구성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또 이 기관으로서는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였는데 이거를 진행을 하면서 정말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여기 이제 그 왼쪽에 보시는 게 프레드 윌슨 진열장 제작 캐비넷 메이킹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런 민속 박물관이나 박물관 가면은 그 범주가 이렇게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금속 공예 파트, 염색, 섬유 파트, 또 진열장과 가구 제작 파트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것처럼 이렇게 이제 캐비넷 메이킹 1820년부터 1960년 이렇게 파트를 나눠서 여기다가 이제 그 창고에 있는 것들을 다 가져와서 이제 진열을 했는데, 잘 보십시오. 무엇인지. 그 여기 이제 그 일종의 앤틱에 가까운 이런 의자들, 19세기의 어떤 목공예, 또 가구나 진열장 제작을 위한 목공의 기술이 필요한데 뛰어난 장인들이 이러고 다 만들었겠죠. 그것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여기에다가
진열을 했는데 다 한쪽을 보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뭘 보고 있어요? 이게 지금 아이고 위핑 포스트라고요. 태영대입니다. 노예를 묶어놓고 채찍질을 하는 태영대인데 이것도 심지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노예제도가 있었을 때는 노예를 그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각 뭐 처벌, 뭐 형벌을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그냥 살해도 하고 처형도 하고 처형이죠. 뭐 이런 것들 다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이런 이제 그 태영 그 대를 그대로 끌어와서 미국의 역사가 이제 이런 역사라는 거를 그대로 이제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고요. 그래서 이제 박물관 발굴하기, 마이닝, 그러니까 마치 그 광산에서 채굴하듯이 이 박물관 채굴하기 또는 발굴하기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한 건데 역사, 문화, 인종, 제도, 특히 예술 제도 등을 복합적으로 비판하고 나가서 해체하는 굉장히 새로운 형식의 제도 비판 미술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미술관, 박물관의 소장품 수집 과정, 또 소장품을 분류하는 방식, 또 작품을 진열하는 방식, 전시하는 방식, 또 기관의 운영 형식 등을 다 조사하고 탐구하면서 거기에서 가려져 있는 것들을 가시화하고요. 또 이런 소장품들을 재구성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들을 또 깨닫게 하고 그걸 해체하는 그런 이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진실, 또 미적 가치, 전시 형식에 대해 질문을 제기하도록 유도하는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었습니다. 이 프레드 윌슨은 그 보통 뭐 아프리칸 아메리칸, 아프리카 선조의 미국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본인을 아프리카 또 아메리카 원주민, 유러피언 또 아프리카 원주민이 뭐 아메리카 원주민이 그 아메린디언이라고 또 부르기도 하는데 거기 후손이다라고 이제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이미 자기의 그 선조들이 굉장히 그 다인종 다민족적이고 본인의 그 어떤 혼성적인 그 정체성을 강조하는 그런 얘기죠. 여기 보면 운송 수단에 대한 거, 뭐 modes of transport라고 해가지고 1770년부터 1910년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남부 메릴랜드니까 이제 남부에 속하잖아요. 그 남부에 어떻게 보면 플랜테이션 농장을 소유하고 있던 귀족들, 물론 미국 뭐 귀족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 농장주, 또 부유한 사람들이 사용했던 뭐 유모차, 마차 뭐 이런 것들 운송 수단에 해당하는 거가 있는데 그 안에 이렇게 보면은 그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썼던 이런 KKK단들이 썼던 후드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그 박물관에 다 있었던 겁니다. 그걸 다 꺼내와서 이렇게 이제 가시화를 했던 거죠. 금속 공예 파트는요, 메탈 워크 해가지고 1793년부터 1888년까지의 금속 공예품 이렇게 전시를 해놨는데 잘 보시면 뭐가 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실버웨어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다 사용하고 했겠죠. 그런데 노예들의 그 발이나 다리나 뭐 손에 채웠던 그 이런 쇠고랑 같은 것들도 같은 메탈 워크라는 거예요. 같은 금속 공예 기술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로 하나는 이런 화려한 그 공예품, 뭐 실버웨어를 만들어내고 똑같은 기술이 어떤 쇠고랑을 또 만들어내고 하는 뭐 또 고문 기구도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을 같이 보여주는 작업을 이렇게 했습니다. 19세기에 이거는 거기에 또 네이티브 아메리칸들, 그러니까 아메리카 원주민과 관련된 것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특히 아메리카 원주민 여성들을 그 토바코 담배 가게 앞에 선전용으로 많이 나무 조각을 해서 많이 세워놨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인종을 아예 여기에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그
그 조각품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관람객들에게 등을 보이도록 앞에 이렇게 보이면서 뭘 사라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게 아니라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다 돌아서 등을 보고 있고, 실은 거기 벽에는 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또 그 생활을 하면서 담은 사진 기록들이 있는데, 결혼식이라거나 뭐 그런 자신들의 삶을 볼 수 있는 쪽으로 향할 수 있게 이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보시고요. 뭐 이거는 이제 좀 더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 했던 건데, 회색지대, 뭐 그레이 에리어, 사실은 문화재 반환 소송들이 계속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유명한 이집트의 그 아크나톤의 왕비죠. 네페르티티 왕비의 흉상인데 지금 현재는 베를린 신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너무 극적으로 멋있게 전시가 돼 있어요. 거기 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네페르티티 상을 보려고 하는데 1912년 독일의 고고학자 보르하르트가 이제 발굴을 해서 이게 결국은 이제 베를린 신미술관에 그냥 소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비의 상이 다른 이제 제국주의 국가의 그 미술관에 이제 소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가 이 문화재 반환 소송을 계속했고 아직도 이제 환수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뭐 그 반환을 하지 않고 계속 있는 상태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논쟁 을 이제 백색부터 흑색까지 이렇게 쭉 그레이스케일로 해가지고 이런 작품도 했고요. 또 미술관 경비라는 뭐 guarded view, 제가 그냥 미술관 경비라고 그냥 번역을 했는데, 그것도 사실 그 박물관이나 특히 뭐 대형 박물관도 그렇고 미국의 이제 큰 박물관 미술관들 가면 대부분 이제 그 제국주의 또는 뭐 화이트 아메리칸들의 미술 작품 뭐 이런 것들, 뭐 중요한 어떤 문화 유산을 지켜야 되잖아요. 거기 경비원들은 거의 다 또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그대로 보여주는, 풍자하는 이런 작품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냥 간단하게만 좀 얘기할게요. 우리가 인종의 문제는 우리는 다 차이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어떤 한 그 인종이, 어떤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대체하거나 대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다 서로 다른 존재일 뿐이고 하는데,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항상 어떤 인종, 어떤 민족이 타 인종, 타 민족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그런 역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또 그런 인종에 대한 편견들을 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편견이나 그 선입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게 결코 이제 혐오로 가서는 안 되고,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정말 역사적인 지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인류의 과거에 대한 이해가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동시대 미술에서 그런 이제 우리 역사를, 인간의 역사, 특히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다루는 그런 작가를 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바이런 킴은 한국계 미국인인데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요. 여기 제유법이라는 시넥터키, 제유법이라는 작업으로 아주 유명해진 그런 작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도 그냥 흔히 보는 모더니즘 회화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그냥 형식으로만 보면 격자 구조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기하학적인 단순한 구조이고, 하나의 단위를 보통 모듈이라고 하는데, 모듈이 그냥 계속 연결된, 반복되는, 그렇게 해서 하나의 격자, 큰 격자 구조를 형성하는 그런 전형적인 모더니즘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여기는 화려한 패턴이나 장식도 없이 다 모노크롬으로 한 패널을 다 단색으로 칠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면 모더니즘 회화를 이렇게 좀 변형한 것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형식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지만 이것은 이 바이런 킴이 만난 다양한 그 유색 인종들,
유색이란 말 자체가 벌써 근데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다 유색이에요. 백인도 유색입니다. 백인이 색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그 사람들의 피부색을 최대한 그 피부색에 맞게 물감을 섞어가지고 한 패널 다 만든 거예요. 이걸 다 합쳐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550개 패널인데 이거는 550 사람들의 피부색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만난 사람들의 피부색을 보면 미국이고 그렇잖아요. 또 그 만나는 사람들의 이제 좀 제한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진한 피부색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게 일단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핑크색에 가까운 게 우리가 보통 이제 백인이라고 뭐 얘기하는 그러니까 하얀색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우리 뭐 피부 같은 이런 색도 있습니다. 저는 이 작품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이런 패널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 다 해보면 그 피부 색의 어떤 패턴도 볼 수 있고 인종도 볼 수 있고 이렇게 하겠지만 결국은 사실은 굉장히 그 피부색이 사실 이게 제유법이기 때문에 한 부분이 전체를 대신하는 그 은유법이 제유법이거든요. 한 피부색으로 그 사람을 다 대신하는 것이긴 하지만 정말 다양하고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화롭고 이게 한 색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다행인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조금 이게 참 편견이었구나 라고 생각되는 게 우리가 쓰는 용어에서도 살색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살색으로 칠해야지. 예를 들어서 제가 뭘 묘사하면서도 살색으로 스킨톤으로 그려진 어떤 작품의 일부분 이렇게 묘사를 했다고 해봐요. 그 살색이 어떤 색을 생각하고 살색이라고 했는지 정말 뿌리 깊은 어떤 편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살색은 그냥 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작품이어서 좀 가져왔어요. 이 작품은 아무튼 1991년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이언 킴은 풍경화도 그리고 대단히 다양하게 작업을 하는데요. 계속 하고 있어요. 피부색이 이렇게 이제 지금 굉장히 다양한 거죠. 계속해서 뉴욕 현대미술관에 있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그 색에 가장 맞는 걸로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다 자세히 보고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이제 프린스턴 대학에서 프린스턴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색을 다 가장 정확하게 재현을 해서 그 패널을 만드는데 그 작업을 했던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일단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 했고요. 네. 그래서 인종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정말 뿌리 깊은 편견이라 그럴까요? 선입견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문화, 다민족으로 이제 점점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 결코 이제 혐오로 가서는 안 되는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선입견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이제 얘기했던 그 관계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인식이 정말 필요하다. 역사적인 탐구, 역사를 이해하려는 어떤 태도가 정말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강연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